다음 주제는 또 다른 윤핵관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상당히 신난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자막으로 땄지만 지금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에 비춰봐도 상당히 또 와닿죠. 작년 건가요? 이게 2018년입니다. 아, 18년.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그래서 기호 1번이 나오는데 지방선거 선거송에서 핑크퐁의 아기상어 노래를 틀고 율동을 맞춰서 네. 당시 권성동 의원이 춤을 추고 옆에서 장제원 의원이 보면서 좀 민망하지만 같이 덩달아 약간 신난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윤핵관 두 분이 같이 있는 거고 딱 맞춰서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서실장 얘기인데요. 장제원 의원은 뭐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요. 권성동 의원과 앞서 저희 있던 영상도 2018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금 사진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될 때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얘기가 네. 비서실장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내가 가장 여의도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 비서실장을 경제통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뭐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네. 사실 대변인직 사임하기 전이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오늘 조간인 보도를 통해서 제가 좀 접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무형 경제통 그 같은 그 조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 범위를 좁혀서 한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예, 당사자인 장 비서실장도 거치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백브리핑에서 정무 감각이 검증된 분을 삼고초리에서 모시러 간다, 여의도로 돌아간다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언론에서 그러면 장제원 카드가 아니고 다른 카드인가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본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뭐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뜻이 없고 어쨌든 여의도에 돌아와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어요. 특히 정권 초기에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실장은 정무적으로 상당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장제원 의원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비서실장 후보군을 올렸는데 추려서 당선인이 전부 반려했다. 그 얘기는 그 후보군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후보군을 올리는 사람이 장제원 비서실장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예. 반려할 사람들만 좀 골라서 그랬을까요? 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본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저건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속으로는 진짜 하고 싶은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할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은 어쨌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인수위 그 비서실장직에 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당선자의 뜻이 중요하겠죠. 당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이게 비서실장이 되면 현역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그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발생하고 그 부담이 또 있단 말이에요. 당으로서도 있고 당사자로서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첫 지금 임기 출범하는 첫 비서실장으로서 이런저런 측면에서 적임이긴 하나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뜻과 당선인의 뜻이 최종적으로 뭔가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장제원 의원에게 윤석열 당선자가 그래도 장 의원 당신 비서실장 해 라고 한마디만 더 하면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고집을 좀 꺾고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번 믿은 사람 계속 예. 끝까지 믿는 그리고 사람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박원석 의원님께서 장제원 의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장제원 의원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 지금요? 새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부터 대통령의 성격부터 뭐 말의 뉘앙스를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갈 확률이 51%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는 또 배지를 반납하고 가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부산 부산이기 지역이니까.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영세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권영세 의원 용산 같은 경우엔 서울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네. 질 수 있으면 의석수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렇죠.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부산 지역구에서 아무래도 지킬 조금 더 확률이 크다는 유리하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 대체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여기 한 표를 더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1%라고 얘기하는 거는 70%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 이유는 아니 왜? 51% 정치권에서의 51% 예측은요. 예.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니 51% 되면 모든 선거에서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99%, 100% 정치. 저도 이제 대선 전에 장제원 당시 이제 총괄상황실장과 통화를 좀 했었는데 저희 원래 패널이었잖아요. 네. 얘기했었는데 그때 또 본인의 사실 정치적 인생에 지금 가장 큰 고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기느냐 마느냐 중요한 고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상당히 업이 돼 있는 듯한 당시로서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서실장 안 하고 그냥 다시 국회로 돌아갈까? 아니, 제가 아는 장제원 실장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임기는 길고 아. 지금이 아니라도 기회는 있을 수 있고 물론 첫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좀 남다른 의미가 예. 있는 거고 향후에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자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윤핵관 전면 포진 논란이 원내대표에 의해서 비서실장마저 그렇게 된다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당의 불협화음의 계기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비서실장이 되면은 약간 비서실장은 그림자 역할입니다. 예. 전면에 나서서 자기 그 이름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근데 장제원 의원 스타일하고 조금 안 맞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도 다른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뭐 내각이 됐든 뭐 어떤 경로로 됐든 이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거는 예상이 되는 바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자리일 수도 있는 첫 비서실장을 뭐 굳이 다른 주변의 견제를 받으면서 맡아야 되느냐 맡아야 될 이런 필요가 심리도 한편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장 의원 당신밖에 없네. 나 좀 도와주게. 내가 누구 믿고 하겠나.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은 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집무실 같은 경우에 비서실 여러 가지 조직도를 보면은요. 예. 이전의 청와대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조직도를 짠 것도 장제원 의원이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잘 착근시키느냐. 스케치한 사람이 채색도 좀 의도대로 잘할 수가 있지. 갑자기 스케치 다른 따로,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색칠 따로. 이러면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들이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을 해 나간다?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총리를 한덕수 총리로 지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퇴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토콜. 아, 저는 국회로 돌아가서 할 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맡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설득하는 당선인 설득하는 그러면 마지 못해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토콜 같은 아니 거죠. 당선인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장제원이 야 저렇게 권력에 욕심도 없구나.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원래 있죠. 이제 비서실장 하면 특히 정권 초기의 비서실장은 소통령. 네.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기존의 청와대 구조나 관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2인자죠. 2인자죠. 국무총리가 2인자가 아니고 비서실장이 훨씬 더 권한이 막강한 예. 2인자였는데 이번 뭐 그 윤석열 정권은 좀 다를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과거의 관성이 금방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모든 보고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국정 전반을 다 이 어떻게 보면 관장을 하고 다 관여를 해야 되는 위치여서 또 지금 국무총리가 비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정치적 비중이라는 건 굉장히 높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은 인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인사추진위원회 거의 장이 바로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그냥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곳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실무적으로. 지금 그 역할을 또 장제원 의원이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임자가 장제원 의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본인이 요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실
장성민 정무특보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장제원 의원이 난 아니야라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현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성이 별로 비서실장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그분이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게 김대중 정부 때잖아요. 그럼 벌써 언제적입니까? 거의 뭐 한 20년 예. 넘은 얘기인데 감각도 좀 문제이거니와 또 비서실장은 정말 정권의 핵심 요직 중에 핵심 요직인데 어떻게 보면은 장성민 의원은 글쎄요 당선자하고의 그 어떤 정치적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이 비서실장을 맡는 게 용인이 될까? 상당 부분은 장성민 전 의원의 자가 발전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가발전으로 예. 일단 분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해주셨고 다 장씨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 아 진짜 난감합니다. 예. 장씨 만세. 그거 장씨 갖다 만세. 놔야 돼요 이거. 우리. 그거 예. 노란 그거. 손가락 그거. 예, 손가락, 입 막는 손가락.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제원, 장성철.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장성민, 장성민. 네. 장성철까지 있는 거. 장가.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 후보자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에서 최근에 약 3, 4년에 걸쳐서 18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고액이 아닙니까라고 오늘 기자들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물었는데요. 한덕수 후보자의 대답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도 보시고 국회의원도 보시고 다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막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뭐 옳으냐 그러냐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거기서 논의가 없다고. 아니 그런 거를 왜 또 나한테 묻냐고. 예, 최근에 약 4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봉 많을 때는 5억, 적을 때는 연봉 3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액 자문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죠. 더군다나 전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의 이제 고문 역할을 한다는 건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뭐 한 연간 5억에 달하는 그런 보수를 받는 게 적정했느냐 이 논란이 나올 거고 자세한 것은 뭐 내역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과거 전례로 보면 안대희 그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리로 예. 그 임명이 됐다가 사실은 고액 자문료 논란을 넘지 못하고 그 정도 사퇴를 했던 그 청문회 과정에 낙마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고액의 보수로 인해서 고액 그 자문료나 고문료로 인해서 낙마했던 공직자들이 꽤 있거든요. 유사한 사례인데 지금 한덕수 그 이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김앤장 회전문 같은 이 궤적을 걸어왔어요. 공직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공직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오는. 예. 근데 과연 저런 이제 처신이라는 게 적절한 처신이냐? 굉장히 경험 많은 국정 경험이 많은 전문 관료로서 뭐 그 법무법인의 로펌에 자문을 했다. 그리고 그 자문에 적합한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여론이 과연 그런 해명을 적절하다고 받아들여 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대희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안대희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는 이제 5달 동안 약 16억 원, 상당히 좀 많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됐기도 했고요.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죠.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죠. 예. 저는 돈을 당신은 많이 받았으니까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거기서 적절한 일을 했느냐, 뭐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고액 연봉 5억이나 되는 돈, 일반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당신이 받았어? 당신은 총리 후보자 되면 안 돼.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좀 아쉬워요. 그러지 않았었으면 훨씬 더 쉽게 국민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총리 인준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돈이라는 문제는 되게 국민들한테 민감하게 다가오잖아요. 이분 레벨에, 이분의 경력에, 이분 나이에
연간 한 4억 정도 이상의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의 불똥이 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한덕수 총리 지명자 도대체 대선 과정 중에서 뭘 했는데, 뭘 했는데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정말 5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정권 다시 찾아왔는데 총리를 한덕수를 시켜? 와, 그런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이렇게 되면요, 인사청문회 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방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이분이 오랜 공직 생활을 했지만 최근 한 4, 5년간 마지막 공직 이후에 예. 김현장에서 로펌에서 고문으로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보수를 포함해서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좀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다른 논란이 저는 불거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고액 보수 논란이 훨씬 더 커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그다지 협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데, 그동안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거쳤고 예.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뭔가 이게 빌미가 생겼잖아요. 저는 금액은 사실 요즘 뭐 대기업 임원, 예를 들어 대기업 임원까지 안 가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 직원 평균 연봉이 억대로 훌쩍 넘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거 비춰봤을 때 고액이냐 어쩌냐는 거는 뭐 따로 얘기할 수 있는데, 혹시나 자문이 아니라 인맥으로 활용됐다면 네. 혹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이 되겠죠.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실제 들어요. 김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성격의 고문으로서의 일을 했는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될 것 예. 같고, 그 기간 중에 이분의 이제 재산 형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국회에 자료가 오고 예. 청문회 과정에서 뭐 쟁점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뭐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또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정도 사전 검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주진우 인사검증 TF 팀장이 자세하게 검증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18억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총리 이제 지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대변인 측에서 나온 얘기는 뭐 알고 있었다 이 정도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국민 정서가 얼마나 합치가 되느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